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필기 강의와 교과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죠? 여기에서 공화라는 이 개념의 유래를 좀 안내 드렸었죠. 레스 퍼블리카 로마나, 즉 로마의 왕정 이후 공화정 시대. 이 공화정 시대 영어로 리퍼블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 시대를 일본에서 한자로 번역할 때 사마천의 사기에서 언급된 중국 춘추 전국시대 이전 주나라 려왕 도망 이후 선왕 즉위 전까지 왕이 없던 그 평화로운 시기, 그 시기를 공화의 시기라고 번역한 것에 유래했다고 안내를 드렸었죠. 유래인이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졸업 후에는 상식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 두 번째 상식은 국채와 정체라는 개념이에요. 정치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한 학생들은 교과 이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한 학생들은 이 국채와 정체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게 되는 개념이긴 한데요. 국채는 주권의 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 즉 누구에게 그 주권이 있느냐를 가지고 구별짓는 개념인데, 왕에게 있으면 왕국, 여러 사람들에게 귀족들에게 있으면 공국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쓰겠죠. 반면에 국민 전체에게 있으면 공화국이라는 개념으로 나눈다. 그것이 국채의 주권의 소재 개념이고, 정체라는 것은 주권의 행사 방식에 대한 것이다. 어떻게 대한 개념이겠죠. 헌법에 입각해서 민주적으로 하면 입헌적이다. 그래서 입헌정 민주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자의적으로 왕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전제적, 그리고 전제정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겠죠. 전제적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헌법 1조 1항을 분석하면 민주는 무엇이다? 대한민국의 정체 개념이고 공화국은 대한민국의 국채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앞서 얘기했듯이 대한민국 정부 형태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9차에 걸친 헌법 개정의 과정, 1에서 6 공화국까지의 변천 과정,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인 대통령제에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것들 5가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정부 형태에 대한 종합적인 공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 부분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야기의 전개상 대통령의 칭호는 가급적 모두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우선 9차 헌법 개정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 9차 헌법 개정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체계화시켜서 구조화시키는 게 필요하더라. 1948년이 굉장히 중요하죠. 1948년 5월 10일 날, 즉 재헌헌법이 만들어지기 약 2달 전쯤, 이 5월 10일 날 남한만에 총선거가 실시되죠. 남한만의 총선거. 이 부분을 좀 이해하는 것이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해방 후 독립정부의 수립 과정에서 남북한의 서로의 이해관계가 많이 달랐죠. 이때 유엔에서 중재안을 권고를 하고, 이때 유엔의 중재안의 핵심은 인구 비례로 총선거, 즉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라는 것이었는데, 남한이 북한보다 당시 인구가 약 2배 정도 많았기 때문에 북한은 국회의원 수가 남한보다 좀 적기 때문에 이를 거부했고 결국 남한만의 총선거를 치르게 되죠. 이때 우리나라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승만은 이 부분을 밀어붙였고, 그래서 제주에서 2명이 제외된 198명이 국회의원이 배출이 됐고, 이때 2명이 제외된 이유는 제주 4.3 사건 이런 거랑 또 연계가 되죠.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재헌 국회에서는 헌법 초안을 정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 형태를
구상한 헌법 초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했는데 이승만의 반대로 결국 우여곡절 끝에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제 정부가 설계가 결국 되었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간선제로 선출이 되죠. 예, 그렇게 됐다가 6.25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도중에 야당 국회의원 수가 많아서 불리해지자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해 직선제 개헌을 했죠.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고 직선제로 이승만이 다시 재선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게 1차 개헌, 여당과 야당의 어떤 일부 안을 발췌해서 서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았죠. 뭐 공산당으로 몰기도 하고 국회의원들을 그런 과정에서 양쪽의 의견을 발췌해서 개헌을 했다고 해서 발췌 개헌이라고도 하고요. 하지만 대통령 임기를 2번밖에 할 수 없었던 현행 헌법을 개정하고자 2년 후에 2차 개헌을 하죠. 1954년에 2차 개헌을 단행하더라. 그 유명한 무슨 개헌? 4.4 5.입 개헌. 즉 4는 죽이고 5는 들어간다. 반올림의 개념이겠죠. 예. 초대 대통령이 안에 중임 개정을 폐지한다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국회에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203명 중에 3분의 2 헌법에 대한 통과는 국회의원 제적의원 3분의 2의 통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적의원 당시 203명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만 가능한 그 개헌이었는데 참 놀랍게도 203명의 3분의 2면 135.333 2가 아니죠. 135.333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즉 136명이 찬성을 해야 되겠죠. 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되는 건데 135명이 찬성을 해서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고 당연히 부결되는 거였는데 다음 날 4는 죽이고 5는 올린다는 그 반올림 개념으로 요 0.333을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없애버려서 135.333은 136으로 볼 게 아니라 135로 봐서 제적의원 203명의 3분의 1을 충족했다라고 간주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황당한 발표로 그래서 결국 2차 개헌이 강행적으로 이렇게 통과가 돼버리고 1960년에는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4.19 혁명이 일어나서 이승만 정부가 물러나게 되죠. 그리고 정부 형태를 무엇으로? 의원 내각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3차 개헌이었고 더불어 3.15 부정선거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 소급 입법, 즉 원래는 법은 만든 다음 그 이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만든 다음에 앞의 상황을 처벌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자라는 그러한 헌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4차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에 5.16 군사 쿠데타가 박정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62년에 5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대통령 직선제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66년까지 대통령을 하고 다시 재선에 성공을 하죠. 박정희가 대통령 재선에 성공을 한 다음에 이제 70년까지 할 수 있는 건데 1970년 이 이후에는 재선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2번밖에 대통령을 할 수 없었던 현행 헌법 조항을 개정하는 헌법 개헌, 그것이 6차 개헌인 거죠. 그래서 3선 개헌이라고 해서 3번 출마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70년에 또 출마를 할 수 있도록 69년에 헌법을 개정하는 그 6차 개헌을 단행을 하더라. 3선 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대통령 탄핵도 금지하는 헌법 개정이 6차 개헌이었더라. 그리고 70년에 다시 3선에 성공을 하죠. 3선에 성공을 한 다음에 1974년까지 대통령 임기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당시에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과의 격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이 불확실하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후인 72년에 물론 북한과의 뭐 관계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변수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서는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72년에 7차 개헌, 즉 유신 개헌이 단행이 되더라.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신이라는 것은 메이지 유신에서 온 단어인데
즉 유신이라는 건 모든 걸 새롭게 바꾼다라는 용어이다. 그래서 모든 걸 새롭게 바꿔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이것을 구성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간선제로 6년의 임기로 이렇게 만드는 헌법 개정을 단행을 하더라. 이것이 유신헌법의 핵심이었고 기본권을 제약하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삭제해버리고 긴급조치권, 대통령이 발동하는 긴급조치권, 그것이 법률에 준하는 법률과 동일한 수준의 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심하게 제약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더라. 장치였더라. 이게 실질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형식적인 어떤 법치주의, 즉 형식을 갖추는 법치주의로서 유명한 예로서 우리가 많이 얘기들을 하죠.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였더라.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대되는 어떤 사례로서 그렇게 가다가 1979년에 10월 26일 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사망을 했죠. 그리고 그 당에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어떤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결국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1980년 8차 개헌을 단행하죠. 대통령 간선제로 7년 단임제의 정부 형태에 대한 개정, 그렇죠. 그리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라고 하는데 여기서 헌법을 만들고 간선제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체육관 선거. 마지막으로 1987년 9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죠. 예, 민주화에 대한 어떤 열망. 그 속에서 작년 우리 효문고등학교에서 서울 나들이로 갔던 장소인 남영동 대공분실 혹시 갔던 학생들도 있었을 텐데요. 기억이 날 거예요. 예,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서울대 박종철 학생의 고문 치사 사건 등을 계기로 이한열 최루탄 사망 이런 것들을 계기로 6.29 선언이 일어나죠. 예, 6월 항쟁의 결과. 그래서 결국 5년 단임제, 직선제의 대통령제 개헌이 이루어졌더라. 이것이 지금 현행 가장 마지막 개헌인 9차 개헌이더라. 다시 정리하면 1, 2차 개헌은 이승만의 정권 연장을 위한 개헌이었고 3차는 의원내각제, 4차는 3.15 부정선거 처벌을 위한 개헌, 5차는 박정희에 의한 대통령제 개헌, 그렇죠? 6차는 정권 연장을 위한 개헌, 7차는 유신, 8차는 7년 단임제, 9차는 5년 단임제, 직선제, 대통령제 개헌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9가지. 이 내용을 중요한 통치구조의 변경, 즉 국가 통치구조의 큰 틀을 변경했다는 것으로 나누면 통상적인 공화국의 분류 기준이 되더라. 같이 한번 볼까요? 1공화국은 이승만 정권이 되겠죠. 이승만은 12년을 대통령을 했네요. 예. 그리고 장면 내각의 의원 내각제가 2공화국이겠죠. 의원 내각제. 당시에도 윤보선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지만 국회에서 간선제로 뽑혔고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존재해도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모두 갖지 아니하는 한 대통령제로 성립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의원 내각제도 대통령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전 시간에 우리가 같이 했었고요. 박정희의 3공화국, 그렇죠. 그러다가 유신 체제에 들어서면서 전혀 다른 통치구조의 시스템, 강력한 대통령제, 신대통령제, 유신 체제를 우리는 4공화국이라고 하고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7년 단임제의 간선제, 대통령제 5공화국으로 볼 수 있겠죠. 그 이후에 6.29 선언으로 5년 단임제,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6공화국이 현재까지 줄곧 이어지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9와 6이라는 숫자를 잘 새겨 이해할 수 있겠죠? 9와 6.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나중에 정치 드라마, 정치 영화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우리가 기초를 닦았으니 졸업 후에도 현대사에 관심을 갖고 책, 영화 등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 속에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의 존재. 그렇죠? 초반에도 언급했듯이 재헌회의 때 정부 형태의 초안은 무엇이었다? 그렇죠. 의원 내각제였더라. 이때 대통령과 부통령이라는 대통령제의 큰 틀 이외에도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로서 총리에 준하는 국무총리 제도를 이때 두었던 거죠. 예. 그리고 그 제도가 현재까지도 존속하고 있더라. 그렇죠. 두 번째는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그렇죠.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엄격한 분리로 법률안 제출권은 누구에게만 있다? 입법부에만 있는 거죠. 반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더라.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예. 사실 이제 뒤에서도 좀 배우겠지만 현재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법률안은 오히려 입법부보다 행정부에서 더 많이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즉 장관 겸직을 얘기해요. 의원 내각제의 대표적인 시스템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여당의 국회의원 중 몇몇 장관 임명을 통해서 행정부의 장관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모든 정권에서 다 그렇게 해왔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와 관련된 뉴스도 좀 보여드리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그렇죠. 입법부의 내각 불신임권과 아주 유사한 개념인데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적 요소더라. 이 밖에도 대통령의 임시의 소집 요구. 그렇죠. 이것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대통령제와는 조금 다르게 행정부와 국회가 상호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남아있는 경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5가지의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적 정부 형태 속 의원 내각제적 요소 잘 체크해 두시고 공부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서도 좋은 상식이 될 것이다. 예.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의 특징을 자세히 공부했는데요. 교과서를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교과서보다 상세히 공부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식이 높아졌을 것은 당연하고 교과서가 쉽게 다가올 것이고 수능 문제 또한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궁 선수가 여러분 화살을 쏠 때 혹시 어디를 조준하는지 알고 있는지 양궁 선수는 화살을 쏠 때 관역보다 약간 더한 위를 향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서 아래로 떨어지죠. 화살이 목표를 좀 더 높이 둬야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공부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좀 더 심화되게 공부를 해야지 그보다 좀 더 낮은 수준의 목표를 도달하는데 완성도가 높을 것이다. 예. 그럼 교과서에서 내용 정리하면서 다시 만납시다. 예, 수고했어요.